관 뚜껑이 닫히기 30초 전, 박민서는 그 누구도 보고 싶지 않은 광경을 목격했다. 강태준 회장의 가슴이 죽음을 거부하는 소심한 파도처럼 미세하게 솟아올랐다. 장례식장의 웅성거림이 유리처럼 그녀의 귓가에서 깨졌다. 국화와 짙은 향 냄새가 진동했고 완벽한 미망인 한유진은 결코 진정으로 젖지 않는 실크 손수건을 들고 있었다. 장의사가 마지막 기도를 준비할 때 하늘색 유니폼을 입고 장갑 속에서 손을 떨고 있던 민서가 고급 오동나무 관 가장자리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에는 자신을 의심하며 속삭였다가 이내 마른 침을 삼켰다. 회장님. 회장님이 숨을 쉬었어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못했거나 어쩌면 모두가 듣지 않기로 선택했는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약속하건대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듣게 될 최고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잿빛 하늘이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오후가 평창동에 내려앉았다. 강 회장의 저택은 조화디아화로 가득 찼다. 그의 사적인 패배가 아닌 공개적인 승리의 순간에만 강태준을 기억했던 은행가. 정치인 오랜 친구들이 보낸 흰색 화환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현악 사중주단이 낮은 소리로 클래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중앙 탁자 위에는 감색 정장을 입고 지친 눈빛을 한강 회장의 대형 초상화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는 듯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세상은 여전히 그를 붙들고 있었다. 박민서는 8년 동안 이 집을 청소해왔다. 그녀는 습기가 차면 어떤 액자가 기울어지는지, 서재로 가기 전 어떤 계단이 삐걱거리는지, 강 회장이 11월에 어떤 꽃을 선호하는지 알고 있었다. 또한 회장님이 특정 알약의 쓴맛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과 한유진 사모님이 그의 약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강 회장이 식사 후 입술에 씁쓸한 흔적을 남기곤 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녀 자신처럼 눈에 띄지 않는 세부 사항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탁보를 얼룩지게 하는 촌농 한 방울, 피아노 밑에 숨은 먼지 등 아주 작은 것까지 감지하도록 훈련된 그녀의 눈이 기적을, 즉 백만장자의 입가의 미세한 떨림을 감지해냈다. 아니야. 그녀는 시선을 고정하며 혼잣말을 했다. 지금 착각하면 안 돼. 주변에서는 경건한 척하는 소문과 노골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대화가 오갔다. 가족 변호사이자 한유진과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 보이는 권혁수 변호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하며 서성거렸다. 민서에게는 그를 한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위험의 기운을 감지하기에 충분했다. 그는 마치 모든 한숨을 연습이라도 한 듯 너무나 완벽하게 상복을 차려입고 있었다. 사모님, 민서가 정중하게 다가갔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회장님께서. 한유진은 차가운 녹색을 띤 그 큰 눈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더니 마치 마지막으로 남편을 어루만지기라도 하듯 관 위에 고운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민서 씨. 그녀는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고 속삭였다. 오늘은 더 이상 청소할 것 없어요. 이제 안채로 물러가 봐요.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은 면도날처럼 차가웠다. 민서는 한 걸음 물러섰지만 복종하지 않았다. 무언가 맞지 않았다. 의사는 즉각적인 화장 호장을 권했다. 권 변호사는 절차를 서두르고 있었다. 한유진은 언론을 향해 완벽하게 사진 찍기 좋은 슬픔을 머금고 미소 짓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숨결, 한 번뿐이고 미약하고 불충분하지만 운명을 뒤집기에는 충분한 숨결이었다. 장 의사가 정숙을 요청했다. 바이올린 소리가 멈췄다. 관 뚜껑을 닫기 위해 다가오는 남자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30초. 민서는 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아주 작은 물기가 반짝였다. 촌농이 마치 시간도 함께 녹아내리는 듯 관 가장자리로 흘러내렸다. 평생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운 그녀였지만 그때 그녀는 자신의 힘이 아닌 내오는 불의를 보고도 카페 밑으로 쓸어 넣으려고 태어난 게 아니야 라고 한밤중에 그녀를 깨우던 그 조용한 목소리에서 비롯된 충동을 느꼈다. 이야기는 그날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사실 몇 달 전에 시작되었다. 강 회장이 다툼과 침묵에 지쳐 유언장을 수정하기로 결심했을 때 민서는 복도를 청소하다가 우연히 그 말을 들었다. 나의 돈 근처에서 더 이상 가면은 보고 싶지 않아. 백만장자는 은행 나무를 내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결정 뒤에 그의 건강을 챙기려는 한유진의 조급함이 뒤따랐다.
그리고 민서가 이름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신뢰받는다는 그 의사가 수상쩍을 정도로 조용히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알약, 쓴맛, 피로 그리고 심장마비가 찾아온 그날 밤. 이제 관 앞에서 이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민서의 가슴 속에서 북처럼 울렸다. 권력자들이 당신이 보아야 할 것을 지시할 때 미천한 누군가가 그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상기시켜 몰아다 배신, 돈 피워보지도 못하고 말라버린 사랑, 그리고 기적의 가능성. 민서의 마음속에 의혹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강 회장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그를 화장시키려 그토록 서두르는 걸까? 화장터의 연기와 함께 어떤 진실이 지워져야 하는 걸까? 민서가 주방장인 오 여사의 팔꿈치를 끌어당기며 속삭였다. 신경 쓰지 마. 이건 우리 일이 아니야, 민서. 오 여사의 말이었다. 민서의 눈이 빛났다. 내가 틀렸다면 영원히 입 다물게요.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한 생명이 그 몇 초에 달려 있었다. 한유진은 거만한 몸짓으로 하객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권 변호사 곁에 멈춰 섰다. 그가 그녀의 쇼를 매만져 주었다. 민서가 그들을 곁눈질로 살폈다. 권 변호사는 손가락 사이에 반쯤 불이 켜진 휴대폰을 숨기고 있었는데 그의 시계에 사망증명서 준비 완료라는 메시지 제목이 반사되는 것을 그녀가 보았다. 사망증명서. 화장. 너무 빠르고 너무 깨끗했다. 마치 곰팡이 냄새를 감추기 위해 염소 소독제 냄새를 풍기는 저 바닥처럼. 홀 끝에서 한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누군가 기침을 했다. 촛불이 타닥 소리를 냈다. 장의사가 뚜껑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살짝 들어 올렸고 그 순간 강 회장의 얼굴이 민서의 눈높이에 노출되었다. 그때 그녀는 똑똑히 보았다. 목의 정맥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맥박이 뛰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계약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에 대해, 양복 입은 자들의 비웃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의 가장 큰 자산은 양심이다라고 처음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다지마세요.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권 변호사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한유진 여사님 제발. 그가 말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잠깐. 한유진이 여전히 독이 든 달콤함으로 말을 끊었다. 무슨 일이죠, 민서 씨? 숨을 쉬고 있어요. 그 말이 죄악처럼 떠다녔다. 하객들은 불편한 듯 서로를 쳐다보았다. 한 남자가 세상에 하고 중얼거렸다. 한유진이 이가 보이지 않는 짧은 웃음을 터뜨렸다. 민서 씨, 당신의 고통은 이해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가끔 당신처럼 단순한 사람들은 현실이 너무 가혹해서 기적에 매달리곤 하죠. 하지만 이제 작별할 시간이에요. 현실. 그 단어가 무겁게 떨어졌다. 한유진에게 현실은 잘 짜인 각본이었다. 민서에게 현실은 디테일에 있었다. 어젯밤 침실을 닦다가 본 잘못 놓인 스포이트. 하루아침에 텅 빈 차에 발견된 약 상자. 그녀의 눈을 피하던 의사. 화장터에 불을 지피려는 부도덕한 조급함. 그리고 지금 이 숨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 믿음, 배신, 복수의 이야기들은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민서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왔다. 그날 오후 그녀는 다른 것을 선택했다. 30초만 주세요. 그녀가 운구 담당자들을 보며 간청했다. 30쿼터. 제가 틀렸다면 제 퇴직금도 받지 않고 이 집을 떠나겠어요. 하지만 제가 진실을 말한 거라면 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을 잘랐다. 여기엔 절차가 있습니다. 생명도 있죠. 민서가 시선을 맞받아치며 응수했다. 아니면 변호사님은 혹시 서두르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전류 같은 웅성거림이 홀을 휩쓸었다. 한유진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손수건을 꽉 쥐었다. 거실의 낡은 추시계, 민서가 특수융으로 닦던 그 시계의 초침이 마지막 춤을 추기 시작했다. 똑딱똑. 장의사는 망설였다. 운구 담당자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30, 29, 28. 민서는 강 회장의 피부 몇 센티미터 앞까지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다. 수증기 떨림, 신이나 운명의 신호를 찾았다. 27, 26. 강 회장이 그녀에게 한밤중에 따뜻한 커피 고마웠소라고 말했던 날을 떠올렸다. 파이시죠. 의심스러울 땐 두 번 보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24. 세상은 그 남자의 목에 있는 정맥 하나로 좁혀졌고 그때 그녀는 다시 들었다. 가벼운 숨소리를. 살아있어요. 두려움이 깨졌을 때만 생겨나는 확신을 가지고 그녀가 말했다.
홀은 얼어붙었다. 권 변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유진은 진실이 그녀를 밀어내기라도 한 듯 아주 약간 뒤로 물러섰다. 만약 여러분도 그녀처럼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낀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채널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저희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심호흡하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방금 강 회장의 몸에서 나온 숨결이 모든 공기를 빨아들인 듯 홀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꽃들은 갑자기 너무 강한 향을 내뿜었고 민서의 목소리 메아리가 높은 벽 사이를 울렸다. 살아있어요. 관 앞에 꼼짝 않고 서있던 한유진이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했다. 그녀의 완벽한 얼굴이 금이 가기 직전의 도자기처럼 미세하게 떨렸다. 불가능해요. 그녀가 이를 보이지 않고 웃으며 권 변호사의 시선을 찾았다.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요. 권 변호사가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다가왔다. 그의 두 손은 거의 성직자처럼 모아져 있었다. 여러분, 그가 엄숙한 어조로 알렸다. 신경과민과 슬픔이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민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덧붙였다. 누가 저 여자를 끌어내요? 장의사 직원 2명이 다가왔지만 민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절 못 믿으시겠다면 손을 대보세요. 여기에 손가락을 대보세요. 남자들은 멈췄다. 한유진은 분노로 하얗게 질린 채 손수건을 쥐어짰다. 하지만 그때 운구 담당자 중 젊고 피부가 검은 한 남자가 망설이며 다가와 손을 뻗어 백만장자의 목에 얹었다. 잠시 또 잠시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화들짝 놀라며 손을 뗐다. 사모님, 그가 겁에 질려 더듬거렸다. 쩌우! 뭔가를 느꼈습니다. 웅성거림이 불꽃처럼 터져 나왔다. 몇몇 하객들이 일어섰고 어떤 이들은 세상애를 중얼거렸고 다른 이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유진이 소리쳤다. 그만! 여길 서커스장으로 만들지 말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긴장감이 모두를 사로잡았다. 장의사는 뒤로 물러났고 배경음악은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멈췄다. 민서가 떨면서 강 회장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아주 약한 움직임, 거의 한숨에 가까운 움직임을 느꼈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의사를 불러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 당장! 제가 여기 있습니다.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족의 친구이자 병원 의사인 김중원 박사였다. 그는 침착하게 관으로 걸어왔지만 그의 표정은 놀란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실례합니다. 그가 능숙한 몸짓으로 말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민서가 그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가 청진기를 가져다 댈 때 그녀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은폐였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유진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생체 신호가 없습니다. 의사가 민서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거짓말! 그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당신은 듣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두려운 거예요. 권 변호사가 위협적으로 끼어들었다. 입이 다물리와 주마. 계속 소란 피우면 경비 부를 테니. 민서가 자신에게도 그런 불이 있었는지 몰랐던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누구든 부르세요. 하지만 진실은 입 다물게 못할 거예요. 침묵은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절박해진 한유진이 관 위로 몸을 숙였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공중에 퍼졌고 바로 그때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강 회장의 몸이 입술을 움직였다. 낮고 거친 신음이 그의 목에서 새어나왔다. 대중에게서 터져나온 비명은 하나 같았다. 몇몇 여성들은 무릎을 꿇었다. 운구 담당자가 관을 놓쳤다. 권 변호사는 밀랍처럼 하얗게 질려 2걸음 뒤로 물러섰다. 비인 맙소사. 누군가 속삭였다. 의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민서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꽃을 밀어내고 백만장자의 넥타이를 풀고 그의 가슴에 귀를 가져다 댔다. 숨 쉬고 있어요. 약하지만 숨은 쉬고 있다고요. 강 회장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한유진은 실신하는 척하며 머리를 감쌌다. 권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하러 달려갔다. 모두 내보내세요. 의사가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민서는 물러서기를 거부했다. 당신이 또다시 그를 죽이게 두진 않겠어요, 박사님. 김중원이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보았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들이 그에게 뭘 줬는지 안다는 뜻이에요. 그녀가 맞받아쳤다. 사모님이 가져온 알약들을 봤어요. 한 달 전부터 약을 바꿔치기 했잖아요. 의사가 마른 침을 삼켰다. 권 변호사가 눈을 크게 뜨고 돌아봤다. Mike's sorry. 하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그 장면을 중단시켰다. 비명을 들은 이웃 중 하나가 응급 구조를 부른 것이다. 5분도 차이 되지 않아 저택은 구급대원들로 가득 찼다. 민서는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며 물러섰지만 강 회장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구급대원들이 맥박을 확인했을 때 바람이 나무잎을 스치듯 웅성거림이 방을 가로질렀다. 이 살아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은 살아있습니다. 한유진이 홀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한 간호사가 그녀를 막아 세웠다. 사모님 잠시만 여기 계셔주세요. 그녀의 가면이 순간 깨졌다. 그녀는 순수하고 명백한 증오로 민서를 바라보며 그녀를 지나치며 속삭였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거야. 하녀 주제에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구급대원들이 아직 의식이 없는 강 회장을 싣고 구급차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니었다. 구급차가 멀어지는 동안 웅성거림은 커져갔다. 아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권 변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 의사는 이마에 땀을 닦았다. 인파 속에 홀로 남겨진 민서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안도와 두려움이 가슴속에서 뒤엉켰다. 그녀는 생명을 구했지만 부자들의 비밀을 건드렸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대가를 치르는 법이다. 그날 밤 그녀가 자신의 작은 직원용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가벼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겁에 질린 표정의 주방장 오 여사였다. 민서야, 오늘 일어난 일 아무 데서도 말하지 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모님이 엄청 화나셨어. 내일 너를 해고할 거래. 민서가 지친 채 침대에 앉았다. 관의 먼지가 아직 묻어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상관없어요, 오 여사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신이 제게 이걸 보여주셨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도시가 잠들었지만 평창동 저택 안에서는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여전히 맴도는 가운데 평창동 저택은 텅 비었다. 구급차가 강 회장을 싣고 떠났고 하객들은 스캔들에 연루되고 싶지 않아 서로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흩어졌다. 시든 꽃 재단과 아무도 손대지 않은 와인잔 앞에 한유진, 권혁수, 그리고 박민서만 남았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한유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침착함으로 말했다. 오늘 네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민서가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건 당신들이 그분에게 한 짓이죠. 권 변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한유진의 표정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어깨에서 검은 베일을 벗고 민서를 향해 천천히 몇 걸음 다가왔다. 네가 지금 어디에 발을 들였는지 모르는구나. 아예야, 여기선 너 같은 사람들은 이기지 못해. 그렇다면 전 상관없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그분이 숨 쉬는 걸 본 것만으로도 전 이겼으니까요. 침묵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무거웠다. 한유진이 쓴웃음을 지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겨둬. 다음 날 뉴스는 이미 신문에 실렸다. 사망 선고받은 재벌 회장, 장례식에서 깨어나. 사진에는 선글라스를 끼고 저택을 나서는 한유진, 구급차 뒤에 숨은 김중원 박사의 얼굴, 그리고 배경에 묵주를 손에 쥐고 있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한 인물, 민서가 찍혀 있었다. 언론은 기적이라고 떠들었지만 민서는 기적이 독약이나 돈 냄새를 풍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하루 종일 방에서 나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전화가 여러 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해질 무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붉어진 오 여사였다. 민서야, 널 쫓아낼 거래. 네가 모든 걸 꾸며냈고 가문의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말이야.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분이 다시 돌아가시면 어떡해? 주방장이 팔짱을 끼며 속삭였다. 병원에서 그분들을 사라지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그 말은 그녀의 심장에 가시처럼 박혔다. 민서가 벌떡 일어섰다. 어느 병원에 입원해 계시죠? 리아 서울 아산병원. 하지만 널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민서는 가방을 챙기고 묵주와 낡은 수첩, 재킷을 챙겼다. 그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날 밤 도시는 비에 젖어 빛나고 있었다. 웅덩이는 자동차 불빛을 반사했고 교통소음은 마치 강 회장의 목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빠른 맥박처럼 울렸다. 그녀는 병원까지 걸어가서 모퉁이에서 그곳을 바라보았다. 하얀 건물, 닫힌 창문, 입구에 경비원 2명. 그중 한 명이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권혁수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비를 맞으며 휴대폰을 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초조해 보였다. 민서는 택시 뒤에 숨어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전화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모든 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알약에 대해선 아무도 몰라요. 의사는 이미 필요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내일 그를 이송할 겁니다. 이송. 그 말이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강 회장을 옮길 계획이라면 그것은 이번에야말로 그가 죽도록 확실히 하려는 것이었다. 민서는 권 변호사가 멀어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건넜다. 그녀는 관리구역 쪽에 연문을 찾았다.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는 법을 알았다. 수년간 바닥을 닦으며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그녀는 몰래 직원용 복도로 들어가 그림자 사이를 걸었고 마침내 중환자실 출입 제한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문을 보았다. 그녀는 멈췄다. 숨을 죽였다. 안에는 경비원 한 명이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녀는 소리 없이 들어갔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모니터들이 깜박였다. 침대에는 튜브와 붕대를 감은 강 회장이 누워 있었다. 그의 창백한 피부가 병원의 차가운 불빛 아래 빛났다. 민서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겠지만 강 회장님, 눈을 뜨셔야 해요. 정의를 위해서라도 그러셔야 해요. 그의 눈꺼풀이 움직였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녀는 전율을 느꼈다. 갑자기 문이 열렸다. 민서가 돌아섰다. 김중원 박사가 서류철을 손에 들고 서 있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그가 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저 회장님이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확인할 건 아무것도 없어. 그가 뒤로 문을 닫으며 말했다. 이 환자는 더 이상 면회받지 않을 겁니다. 민서가 한 걸음 물러섰다. 의사가 다가왔고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친절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하는군. 다른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생명이 있는 법이야. 그리고 당신이 그걸 결정했군요. 그녀가 도전적으로 대답했다. 의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난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야. 민서는 목이 타는 것을 느꼈다. 한유진 사모님의 명령을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침착한 척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럼 사모님에게 전하세요. 그분이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죽었던 사람이 돌아오면 보통은 말을 하게 된다고요. 그녀는 그가 반응하기 전에 병실을 빠져나왔다. 밖에는 비가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버스 정류장까지 목적 없이 걸었다. 흠뻑 젖었지만 머릿속은 불타는 듯했다.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 회장의 생명을 한 번 구했다면 이제는 그 일을 마무리하려는 자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호해야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박민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부에서 한유진을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은 잿빛이었고 거리를 적시며 어젯밤의 흔적을 씻어내는 가는 이슬비가 내렸다. 민서는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방의 주방에 앉아 시계를 보며 의사의 말을 되새겼다. 난 그저 명령을 따를 뿐이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녀는 알았다. 한유진은 강 회장이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도록 확실히 하길 원했다. 그녀는 쓴 커피를 마시고 재빨리 머리를 빗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2명의 새로운 경비원이 중환자실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가려 하자 한 명이 팔을 뻗었다. 죄송합니다, 부인. 출입 제한 구역입니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이 댁에서 일했어요. 그녀가 설명하려 했다. 그것만 좀 전해주고 싶어서요. 그녀는 묵주와 접힌 봉투가 든 작은 가방을 보여주었다. 강 회장님께 드리는 메시지예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 두세요.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서는 망설였다. 만약 두고 간다면 절대 그의 손에 닿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비틀거리는 척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남자가 떨어진 묵주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사이 그녀는 제한구역 문틈으로 봉투를 밀어 넣었다. 안에 있던 간호사가 몇 분 뒤 그것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이렇게만 쓰여 있었다. 그분이 깨어나시면 혼자 두지 마세요.
부인을 믿지 마세요. 민서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핏속으로 멀어졌다. 너무 큰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더 이상 자신을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저택에서 한유진은 신문 한 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하고 얼어붙은 얼굴이 사진을 채우고 있었다. 삶으로 돌아온 재벌의 기적. 그녀는 분노에 차 탁자를 내리쳤다. 명청이들! 그녀가 커피 잔을 벽에 집어 던지며 소리쳤다. 권 변호사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다. 이미 언론은 통제했습니다. 단순한 의료 사고였다고들 말하고 있죠. 그 하녀는 한유진이 충혈된 눈으로 물었다. 박민서, 걔는 어딨죠? 장례식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한유진이 차갑게 웃었다. 그럼 찾아내야죠. 권 변호사는 망설였다. 유진 씨, 모든 게 통제 불능이 되고 있어요. 만약 강 회장이 깨어나서 말이라도 하면 그는 깨어나지 못할 거야. 그녀가 일어서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김 박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비가 유리를 때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반사된 모습은 더 이상 울지 않고 오직 계산만 하는 여자의 이미지를 되돌려 주었다. 일이 끝나면 혁수 씨, 당신과 나는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한유진이 단지 야망이 큰 것이 아니라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한편 병원에서 강태준 회장이 눈을 떴다. 처음에는 하얀 빛이 눈을 멀게 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왜 몸이 이렇게 아픈지 기억나지 않았다. 말을 하려 했지만 한숨만 새어 나왔다. 간호사가 그에게 달려왔다. 강 회장님, 진정하세요. 병원에 계신 거예요. 쓰러지셨지만 지금은 안정적이세요. 네, 안에 그가 중얼거렸다. 조금 있다 오실 거예요, 회장님. 강 회장은 기억을 정리하려 애쓰며 눈을 감았다.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뒤섞였다. 저녁 식사, 와인, 한유진의 미소, 쓴맛, 그리고 어둠 산 후 갑자기 내면의 목소리가 그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관뚜껑이 닫히기 30초 전 이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몰랐지만 그를 전율하게 했다. 그는 종이와 펜을 요청했다.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다. 박민서. 간호사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박민서가 누구죠? 날 살린 여자요. 그날 오후 민서는 저택으로 돌아갔다. 팔짱만 끼고 있을 수는 없었다. 증거가 필요했다. 한유진과 의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증명할 무언가가. 정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그녀는 장례식의 꽃들이 여전히 시들어 있는 정원을 조심스럽게 가로질렀다. 안으로 들어서자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주 침실로 향했다. 모든 것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에서 그녀는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열린 약 상자, 그리고 그 옆에 김중원 박사의 서명이 있는 처방전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평소의 알약과는 다른 수정 같은 물질이 든 여러 개의 캡슐이 있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고 바로 그때 권혁수 변호사가 들어왔다. 유진 씨, 위에 있어요? 그가 물었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화장대로 걸어가 상자를 그의 서류 가방에 넣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되지. 민서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가 나갔을 때 그녀는 몇 초간 기다렸다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그녀는 그 사진들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의 유일한 방어수단이라는 것을 알았다. 휴대폰을 가슴에 꽉 쥐었다. 이제 증명할 수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문을 통과할 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 앞에서 급정거했다. 차에서 우산을 든 키 큰 남자가 내렸다. 박민서 씨? 그가 무미건조한 어조로 물었다. 누구시죠?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황인철 형사입니다. 강태준 회장 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순간 그녀는 이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진실해 보였다. 무엇을 알고 싶으신데요? 모든 것을. 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그 관에서 일어난 일은 살인 미수였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입니다. 민서는 주머니 속에 묵주를 꽉 쥐었다. 두려움이 다시 그녀를 덮쳤지만 이번에는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자신의 진실을 믿어주는 사람이 또 있었다. 그럼 형사님, 잘 들으세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씀드릴게요. 황인철 형사는 인내심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세월의 흔적이 밴 얼굴을 하고 있었고 비에 젖은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민서는 이것이 누군가 자신을 믿게 할 유일한 기회임을 알았기에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은 심장마비 이전에 시작됐어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 회장님은 아프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금씩 그분을 독살하고 있었어요. 황 형사가 수첩을 꺼냈다. 누가요? 그분의 아내 한유진과 김중원 박사요. 민서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아마도 변호사인 권혁수도요. 황 형사는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받아 적었다. 증거 있습니까?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그녀는 침실에서 찍은 알약과 서명된 처방 전 사진을 보여주었다. 형사가 화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이 정도면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에 충분할 수도 있겠군요.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당신 말대로 그들이 그렇게 강력하다면 모든 것을 지우려 할 겁니다. 이미 그러고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분을 병원에서 빼돌릴 계획이에요. 황 형사가 수첩을 넣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한편 서울 아산병원에서 강태준 회장은 기억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정신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저녁 식사가 기억났다. 한유진이 웃고 있었고 그녀의 달콤한 향수 냄새, 그리고 그녀가 따라주던 와인잔이 떠올랐다.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다가오는 의사의 흐릿한 얼굴이 기억났다. 그리고는 어둠이었다. 이제 그는 눈을 감을 때마다 관 옆에서 울고 있던 파란 유니폼의 여자가 떠올랐다. 관 뚜껑이 닫히기 30초 전 민서가 속삭였다. 간호사가 그의 말을 듣고 다가왔다. 강 회장님, 그 여자를 만나야겠어요. 그녀가 진실을 알아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 메시지를 남긴 분이 있어요. 그녀가 몇 시간 전 민서가 밀어 넣었던 쪽지를 건넸다. 아내를 믿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그것을 읽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그럼 내가 옳았어. 그날 밤 한유진은 검은 옷을 입고 병원에 도착했다. 그녀는 성을라스를 끼고 흰 조화를 한 다발 들고 있었다. 완벽한 미망인의 미소로 직원들에게 인사했다. 남편을 보러 왔어요. 그녀가 상냥하게 말했다. 경비원들이 그녀를 들여보냈다. 그녀는 복도를 당당하게 걸어갔지만 핸드백 안에는 향수와 장갑과 함께 손수건에 쌓인 작은 주사기가 들어있었다. 김중원 박사가 병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무도 우리를 못 본다고 확신해요. 그녀가 물었다. 담당 간호사는 휴식하러 갔습니다. 의사가 대답했다.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요. 한유진이 침대로 다가갔다. 강 회장은 튜브에 연결된 채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경멸과 거짓 다정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는데 감히 날 배신했어. 그녀가 그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기적이 너무 짧아서 유감이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주사기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가 강 회장의 팔 위로 몸을 숙이려던 바로 그 순간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경찰이다. 남자의 목소리가 외쳤다. 황인철 형사와 2명의 경찰관이 뒤따랐다. 한유진이 깜짝 놀라 돌아섰다. 이게 무슨 짓이죠? 형사가 영장을 보여주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김중원 박사, 그거 내려놓으시죠. 의사는 망설였지만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경찰관 중 한 명이 그의 팔을 낚아챘다.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한유진의 발밑으로 굴러갔다. 그녀는 떨면서 한 걸음 물러서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당신들은 이해 못해요. 난 그 일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날 빈손으로 내쫓으려 했다고요. 경찰들 뒤에 도착한 민서가 문가에서 그녀의 말을 들었다의 사랑이요. 그녀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그분을 독살했어요, 한유진 씨. 그리고 산채로 불태우려 했죠. 한유진이 화장으로 얼룩진 눈물 범벅의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네가 사랑에 대해 뭘 알아? 넌 고작 그 집 하녀였을 뿐이야. 맞아요. 민서가 다가서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분이 숨을 멈췄을 때 그분을 붙잡은 건 저였어요. 모두가 그분을 죽었다고 했을 때 그분을 믿은 것도 저였고요. 그건 당신이 평생 느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에요. 한유진이 그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찰들이 그녀를 제지했다. 의사도 수갑이 채워졌다. 황 형사가 손수건으로 주사기를 집어들었다. 증명하는 데 필요한 건 확보했군요.
그가 말했다. 몇 시간 뒤 병원은 안정을 되찾았다. 민서는 강 회장의 침대 곁에 머물렀다. 처음으로 그가 완전히 눈을 떴다. 당신, 그가 중얼거렸다. 네, 회장님. 접니다. 관을 닫지 못하게 했던 박민서예요. 강회. 장은 놀라움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맙소. 그가 속삭였다. 당신이 나에게 생명을 돌려줬어. 그녀가 겸손하게 살짝 미소 지었다. 제게 감사하지 마세요. 신께서 절 2번 보게 하셨을 뿐이에요. 모니터가 부드럽게 울렸다. 밖에서는 다시 동이 트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 즉 두려움, 거짓말, 불의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자신 안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것, 바로 힘에 대해 생각했다. 황 형사가 문가에 나타났다. 한유진 씨는 구속됐습니다. 모든 걸 자백했어요. 재판에서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일 겁니다. 민서는 강 회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끝난 거네요. 형사가 가벼운 미소로 그녀의 말을 정정했다. 아니요, 박민서 씨.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권력자들은 그렇게 쉽게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의 말이 맞았다. 병원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동안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건물 앞 검은색 차에 주차된 채 지켜보고 있었다. 비싼 시계를 차고 손가락 사이에 담배를 낀 한 인물이었다. 권혁수 변호사가 차에 시동을 걸고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계획이 바뀌었어. 한유진은 잡혔다.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아는 여자가 하나 더 생겼군. 그 후 며칠은 긴장된 평온함과 잠재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한유진은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김중원 박사는 압박에 못 이겨 자백했고 신문들은 기업가 강태준, 회장을 구한 보이지 않는 영웅에 대해 떠들었다. 하지만 박민서에게 평화는 자신이 누릴 자격이 없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뱀의 머리가 잘려도 언제나 물 준비가 된 다른 뱀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강 회장은 계속 입원해 있었고 회복은 더디지만 꾸준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순간마다 민서를 찾았다. 의사들은 그에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보온병에 담긴 커피와 백만장자에 나날의 인간미를 되찾아주는 그 조용한 미소를 들고 몰래 들어갈 방법을 찾아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날 위해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쓸 줄은 상상도 못했소. 어느 날 오후 그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진실을 위해서였죠. 전 거짓말을 쓸어 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강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누구에게서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다정함으로 그녀를 가만히 응시했다.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이 더 많다면 민서 씨, 우리에겐 변호사나 가짜 의사 따윈 필요 없을 거요. 그녀가 부끄러운 듯 시선을 내렸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남긴 어질러진 것들을 치울 뿐인걸요. 아니, 강 회장이 힘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삶의 가치를 잊어버린 이들의 영혼을 정화해주지. 민서는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 뒤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다. 밖에서는 언론이 사진 한 장, 성명서 한 줄, 헤드라인을 팔아넘길 문장 하나를 찾아 독수리처럼 병원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자들 틈에는 권혁수 변호사가 다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회색 정장, 선글라스, 그리고 목에 건 가짜 출입증. 그는 8번 채널의 신입 기자 행세를 하며 문제없이 들어왔다.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지만 민서는 그를 보았다. 그녀는 즉시 그를 알아봤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 사람이 여길 왜? 그녀가 남자를 가리키며 경비원에게 물었다. 강 회장님을 인터뷰하러 왔다고 하더군요. 지나가게 두지 마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권 변호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병실로 곧장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들어가 뒤로 문을 닫았다. 강 회장이 침대에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권 변호사? 그가 중얼거렸다. 회장님. 변호사가 독이 든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살아계신 걸 보니 기쁩니다. 자네. 강 회장이 주먹을 쥐었다. 자네가 이 일 뒤에 있다는 걸 알았어.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며 반박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겁니다. 그게 회장님께 이로울 테니까요. 민서는 복도에서 벽에 바싹 붙어 엿듣고 있었다. 그녀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근처에 경비원 2명이 있었지만
권 변호사의 의심이나 후회 따윈 없는 그 차가운 어조를 들을 수 있었다. 한유진은 실수했죠. 그가 말했다. 사랑 때문에 당신을 죽이려 했어요. 반면에 저는 그저 길을 좀 터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강 회장이 물었다. 권 변호사가 몸을 숙여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이 폭로하려던 그 사업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당신이 말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보다, 당신 아내보다, 그리고 저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죠. 두렵지 않아. 두려워해야 할 텐데요. 권 변호사가 웃으며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냥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나가기 전 그가 문을 열었다. 민서는 쟁반을 들고 지나가는 척했다. 그가 도끼 어린 침착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민서 씨, 그가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잘 돌봐주세요. 그분은 당신이 살아있어야 필요할 테니까요. 그의 발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지만 한기는 그대로 남았다. 민서가 즉시 병실로 들어갔다. 무슨 말을 했어요? 강 회장이 봉투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시장에서 찍힌 그녀와 그녀의 아들,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민서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이걸 어떻게? 그녀가 떨면서 물었다. 우릴 겁주려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할 걸.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이해 못하세요. 이건 그냥 겁주는 게 아니에요. 경고라고요. 그들이 우리를 쫓을 거예요. 강 회장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다시 누워야 했다. 그럼 도망가지 않을 거요. 맞서 싸우자고요? 우리가요?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그래요, 민서 씨. 그의 목소리가 더 강해졌다. 난 숨지 않을 거고 당신이 다치게 두지도 않을 거요. 그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눈에 담긴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서 백만장자가 아닌 한 남자를 보았다. 고통받고 잘못된 사람을 믿었으며 이제 그녀 덕분에 다시 숨을 쉬고 있는 한 남자. 운명은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로 묶었다. 보이지 않는 자와 강력한 자, 하녀와 주인 두 번째 기회로 뭉친 두 사람 찾았어.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권혁수 변호사는 검은 차 안에서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래, 첫 번째 계획은 실패했어. 그가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방법은 있어. 이번에는 가이적 따윈 없을 테니까.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청부살인업자가 낡은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았다. 서울 아산병원, 그녀와 그놈, 동이 트기 전에. 진실에 맞선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이제 막 형태를 갖추고 있을 뿐이었다. 밤은 이상한 고요함과 함께 도시 위로 미끄러졌고 너무 조용해서 비현실적이었다. 병원 안에서는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동안 복도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민서는 손에 든 차가운 커피 한 잔으로 잠과 사투를 벌이며 강 회장의 침대 옆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그녀의 아들, 시장. 그들이 내가 누군지, 어디 사는지 아는 걸까? 그녀가 거의 소리 없이 중얼거렸다. 내가 이 일에 끼어들지 말았어야 했어. 약하지만 의식이 있는 강 회장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죽었을 거요. 그리고 제가 아니었다면 회장님은 적도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계셨겠죠. 그녀가 한숨을 쉬며 떨었다. 전 그저 옳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다른 이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한 거요.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그건 대가가 따르지.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난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요. 민서가 슬프게 웃었다. 혼자 남겨진 게 처음도 아니에요, 회장님. 전 익숙해요. 또 강 회장이 대답하려 했지만 천둥소리가 그들의 말을 끊었다. 밖에서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마치 하늘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갑자기 불빛이 깜박이며 병실이 흔들렸다. 모니터가 잠시 꺼졌다. 정전인가요? 민서가 불안하게 물었다. 비상 발전기일 거요. 강 회장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들렸다. 하지만 비상 발전기는 보통 2번씩 고장나지 않았고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희미한 발소리가 그녀의 피를 얼어붙게 했다. 민서가 밖을 내다보았다. 멀리서 모자를 쓴 남자가 천천히 거의 발을 끌다시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비에 젖은 어두운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가 깜박이는 불빛 아래를 지날 때 그녀는 그의 손에 들린 금속성 물체의 반사를 보았다. 총이었다.
그녀는 문으로 달려가 힘껏 닫고 잠금쇠를 돌렸다. 회장님, 누가 왔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강 회장이 일어나려 했지만 고통 때문에 누운 채로 있어야 했다. 경비를 불러요. 민서가 병실 전화를 들었지만 신호가 끊겨 있었다. 그녀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문에 테이블을 밀어붙였다. 그들이 우릴 찾았군, 강 회장이 말했다. 그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찾으려 애썼다. 들어요, 민서 씨. 침대 옆 탁자 서랍에 비상 버튼이 있어. 그걸 눌러요. 그녀는 그것을 찾아 힘껏 눌렀다. 복도 패널에 조용한 경보가 켜졌지만 경비원들은 너무 멀리 있어 듣지 못했다. 발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문이 떨렸다. 문 열어. 반대편에서 거친 목소리가 외쳤다. 설비실에서 왔소.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열지 마세요, 회장님. 열지 마세요.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세게 문을 두드렸다. 잠금쇠가 덜거덕거렸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할 것을 찾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금속 쟁반과 간호사 카트에 있던 메스를 집어들었다.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당장 열어.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테니. 강 회장이 창문을 바라보았다. 병실에 비상 탈출구가 있어. 그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아래층으로 연결되어. 그럼 뛰어내리죠.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날 옮길 수 없소.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다. 모두가 당신이 죽었다고 했을 때 전 이미 제 영혼으로 당신을 업었는걸요. 잠금소리가 부서졌다. 문이 부분적으로 열렸다. 그림자에 가려진 청부살인업자의 얼굴이 보였다. 민서는 온 힘을 다해 쟁반을 던졌고 총을 쥔 손을 정확히 맞췄다. 총알이 천장에 튕겼다. 강 회장이 소리쳤고 그녀는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카트로 공격자를 밀어붙였다. 도망쳐요. 그녀가 이동식 침대를 잡고 말했다. 그들은 빗속을 뚫고 창문으로 빠져나왔다. 민서는 강 회장의 팔을 어깨에 두른 채 비상계단을 내려갔다. 뒤에서는 그들을 쫓는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날 놓지 마시오.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럴 생각 없어요. 그들은 2층에 도착했다. 계단은 어둡고 텅 빈 안뜰에서 끝났다. 민서는 청소 도구 창고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2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곳에 숨었다. 강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왜 이러는 거요? 당신은 도망칠 수 있었잖소. 당신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이오. 민서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왜냐하면 회장님은 절 처음으로 봐주신 분이니까요. 제 평생 저는 투명인간이었어요.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않을 때 회장님은 숨을 쉬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가 미소 지으려 했지만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간다면 맹세하건대 침묵했던 모든 이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겠소.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전 끝까지 회장님과 함께 할게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누군가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청부살인업자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들은 권혁수 변호사가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민서는 흠뻑 젖고 유니폼은 피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살아있었다. 강 회장은 들것에 실리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가 아는 그 어떤 사람보다 용감하오. 그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전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저 더 이상 두렵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민서는 자신의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권력과 침묵,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남았다. 이제 그녀는 진실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새벽은 마치 황금빛 상처처럼 아산병원 건물들 사이로 길을 열었다. 동이틀 무렵의 고요함 속에서 경찰의 보호 아래 강태준 회장이 회복 중인 새 병실의 창문으로 햇빛이 소심하게 스며들었다. 소독약과 오래된 커피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창가에 앉아있던 민서는 잠을 자지 못했다. 몸은 아팠지만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암살 시도가 실패한 이후 권혁수 변호사는 도주 중이었다. 경찰이 그를 쫓고 있었지만 그는 교활한 인간이었다. 그는 시스템의 허점과 숨을 곳을 알고 있었다. 황인철 형사가 특유의 지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가 모자를 벗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소식이 있습니다. 민서가 기대에 차 일어섰다. 그를 찾았나요?
아직은요.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이 비어있고 파일이 삭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강 회장님, 당신은 그것을 폭로하려던 참이었죠. 그렇죠? 백만장자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한유진, 권혁수, 그리고 다른 기업가들이 내 재단을 이용해서 검은 돈을 움직이고 있었소. 내가 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그들은 날 제거하기로 결정했지. 그리고 성공할 뻔했죠. 민서가 덧붙였다. 신께서 절 2번 보게 하지 않으셨다면요. 형사가 존경심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때때로 기적은 용기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고 나타나죠. 하지만 그들이 운영하던 네트워크는 한 명을 체포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거대하거든요. 만약 권 변호사가 입을 열기로 결심한다면 많은 이들이 무너질 겁니다. 혹은 누군가가 먼저 그의 입을 막으려 하겠죠. 강 회장이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럼 내가 말을 해야겠군? 공개적으로 증언해야겠소? 민서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위험해요, 회장님. 침묵도 마찬가지요. 그가 반박했다. 그리고 우린 이미 침묵의 대가를 너무 비싸게 치렀소.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병원은 카메라와 기자들로 가득 찼다. 뉴스가 새어나간 것이다. 부활한 백만장자가 진실을 밝힐 것이었다. 황 형사가 경비를 조직했다. 민서는 안절부절 못하며 강 회장이 성명을 발표할 방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그에게 물었다. 강 회장은 이미 죽음을 마주했던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되돌릴 수 없소. 내가 침묵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요. 기자들이 들어왔을 때 조명이 번개처럼 터졌다. 강 회장이 마이크 앞에 앉았다. 민서는 뒤편에서 가슴을 졸이며 그를 지켜보았다. 안녕하십니까? 그가 입을 열었다. 저는 제가 신뢰했던 사람들에 의해 계획된 살인 미수의 피해자였습니다. 제 아내 한유진과 제 변호사 권혁수였죠. 하지만 그들 뒤에는 더 어두운 것, 즉 손대는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권력의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언론의 웅성거림이 공기를 가득 메웠다. 강 회장이 계속 말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겼던 한 사람 덕분입니다. 돈도 학위도 중요한 성씨도 갖지 못한 한 여성이죠. 박민서 씨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도 보려 하지 않았던 것을 보았고 그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플래시가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민서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기억되길 바랍니다. 강 회장이 말했다. 가치는 은행 계좌가 아니라 양심으로 측정된다는 것을요. 즉각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기자들은 일어서기까지 했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모자와 어두운 재킷을 쓴 한 인물이 박수도 치지 않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권혁수였다. 그날 밤 민서와 강 회장은 경찰의 보호 아래 한 호텔로 옮겨졌지만 위험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서 숨쉬고 있었다. 민서는 샤워를 하며 손의 떨림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가 나왔을 때 황인철 형사가 복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 변호사가 시내에 있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병원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럼 우릴 쫓아올 거네요. 그녀가 말했다. 아마도요. 황 형사가 시계를 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그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쥐는 궁지에 몰리면 물어뜯는 법이죠. 민서가 묵주를 꽉 쥐었다. 그동안 우린 뭘 하죠? 기다려야죠. 그리고 믿는다면 기도하시고요. 그녀가 힘없이 웃었다. 전 이제 기적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형사님. 오직 정의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몇 시간 뒤 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호텔 창문에서 도시를 내려다 보았다. 자동차 불빛이대로 사이를 움직이는 유령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이 잃은 모든 것, 즉 회사 안의 명성을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돈이 결코 그에게 줄 수 없었던 것, 즉 2번째 삶을 얻었다. 민서가 담요를 들고 다가왔다. 쉬셔야 해요. 잠이 오질 않소. 그가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 그녀가 그의 옆에 앉았다. 최악은 지났어요. 나도 죽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감사와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연결감으로 가득 찬 침묵이 흘렀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만약 내가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면 약속해 주시오.
그런 말 마세요. 약속해요. 그가 고집했다. 당신의 믿음도 당신의 목소리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민서가 젖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회장님은 다시 죽지 않을 거예요. 멀리서 천둥이 울렸다. 복도에서 보안 카메라가 어떤 움직임을 녹화했다. 호텔의 비상 계단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그림자였다. 권혁수는 도망가지 않았다. 그는 시작한 일을 끝내기 위해 돌아온 것이다. 호텔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 운명이 다시 문을 두드렸다. 조용하고 날카롭게. 밖에서는 폭풍우가 오래된 분노처럼 울부짖으며 터질 듯한 심장처럼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민서는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혼자가 아니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녀는 맨발로 천천히 일어나 강 회장이 자고 있는 주 침실 문을 열었다. 복도 불빛이 깜박였다. 그는 땀을 흘리며 불안하게 자고 있었다. 탁자 위에는 전날 신문이 놓여 있었다. 부활한 백만장자 부패를 말하다. 갑자기 복도에서 쿵 하는 마른 소리가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아주 느리고 계산된 발소리였다. 황 형사님? 그녀가 밖을 내다보며 속삭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뒤쪽에서 문이 닫히는 메아리를 실어 나르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민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 안의 전화기로 달려갔지만 이번에도 역시 신호가 끊겨 있었다.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침대 옆 탁자 서랍을 열어 꽃을 자를 때 쓰던 작은 주머니 칼을 꺼냈다. 그녀의 소리를 듣고 강 회장이 잠에서 깼다. 무슨 일이요? 누가 왔소? 그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제 뒤에 계세요. 발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이제 더 무겁게 들렸다. 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서는 숨을 참았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갔다. 갑자기 돌풍이 베란다 창문을 열어젖히며 커튼을 휘날리게 했다. 민서가 급히 돌아섰고 바로 그 순간 흠뻑 젖고 얼굴이 일그러진 권혁수가 권총을 손에 들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꼼짝 마! 그가 소리쳤다. 강 회장이 일어나려 했지만 권혁수가 그의 가슴을 똑바로 겨눴다. 내가 감히 온 나라 앞에서 날 모욕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강태준. 자네 인생을 망친 건 자네 자신이야. 백만장자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자네는 돈의 영혼을 팔았어. 그럼 넌 어땠는데? 권혁수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훔치고 거짓말하고 내 직원들 뒤에 숨었지. 난 그냥 너한테서 배운 거야. 민서가 떨면서도 사나운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분에게 손대지 마. 이제 됐어, 권혁수. 여기서 끝내. 그가 경멸하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온 아무것도 몰라 하녀 주제에 가난뱅이들은 세상의 주인들이 딛고 선 바닥이나 닦으라고 있는 거야. 그럼 오늘 당신은 세상을 잘못 짚었네요. 그녀가 주머니 칼을 등 뒤에 숨긴 채 말했다. 강 회장이 그가 한눈 파는 틈을 타 옆으로 굴렀다. 권혁수가 눈치채고 총을 쐈다. 총성이 층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났다.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그에게 몸을 날렸다. 총알은 강 회장을 맞히지 못했지만 총성의 여파로 그녀는 귀가 먹먹했다. 권혁수가 그녀를 떼어내려 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하이고엔 베야 빌려 먹을.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녀가 그의 어깨에 주머니 칼을 박았다. 그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고 총은 침대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민서가 총을 잡으러 달려들었지만 권혁수가 그녀를 가구 쪽으로 밀쳤다. 그녀의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혔고 눈앞에서 별이 보였다. 바로 그때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황인철 형사가 2명의 경찰관과 함께 들이닥쳤다. 경찰이다. 총 버려. 피를 흘리며 궁지에 몰린 권혁수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 그가 실성한 듯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져. 이건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일이라고. 형사가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을 똑바로 겨눴다. 그럼 너부터 무너져. 강 회장은 벽에 기댄 채 창백한 얼굴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서가 힘겹게 숨을 쉬며 그에게로 기어갔다. 괜찮으세요? 그래. 당신 덕분에 권혁수가 다시 움직이려 했지만 경찰관 중 한 명이 경고로 허공에 총을 쏘았다. 전직 변호사는 좌절감에 찬 비명을 질렀다. 날 잡지 못해. 그가 창문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그는 깨진 틈을 뚫고 8층에서 떨어졌다. 잔혹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추락소리와 뒤섞였다. 민서는 떨면서 얼굴을 가렸다. 황 형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총을 내렸다. 죽음과 장난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끝이 이렇지. 강 회장이 지친 듯 침대에 주저앉았다. 이 모든 게, 우리가 한 모든 게 가치가 있었을까?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강 회장님. 하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진실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미 피로 그 값을 치렀습니다. 민서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계속 내리며 깨진 유리를 쓸어내리고 바닥에 얼룩을 씻어내며 마치 폭력을 지우려는 듯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시 울렸지만 이제는 죽음이 아닌 정의를 알리는 소리였다. 강 회장이 지치고 진실한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모두가 날 버렸을 때 날 놓지 않아줘서 고맙소. 민서가 그의 손을 꽉 잡았다. 다시 숨을 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사는 파괴된 방, 피와 구원으로 마무리된 이야기, 그리고 영원히 낙인 찍힌 두 영혼을 뒤로하고 물러났다. 동이틀 무렵 도시의 불빛이 깜박이는 동안 민서는 자신이 죽음보다 더 큰 것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침묵을 이겼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믿음만이 있었다. 태양이 도시 위로 천천히 떠오르며 지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동틀녘의 고요함 속에서 사이렌 소리는 사라지고 재난의 흔적이 아직 남은 호텔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뉴스는 이미 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전 변호사 권혁수, 공격 시도 후 사망. 카메라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박민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평화를 느꼈다.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 지쳤지만 평온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다시 해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소. 그가 감사함이 묻어나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당신과 이 순간을 함께하게 될 줄은 더더욱. 그의 곁에 서 있던 민서가 살짝 미소 지었다. 해는 언제나 다시 떠요, 회장님. 우린 그저 새벽을 기다릴 인내심만 있으면 돼요. 그가 다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민서 씨. 오늘 우리는 두 명의 생존자요. 그녀가 얼굴을 붉히며 시선을 내렸다. 그리고 너무 많은 것을 본 두 명의 죄인이기도 하죠. 강 회장이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너무 많이 본다는 것은 모두가 잠자기를 택할 때 눈을 뜬 자들에게 내려지는 선고 같은 거요. 황인철 형사가 서류철을 손에 들고 그때 들어왔다. 판사들이 증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금융 네트워크는 하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유진은 무기징역에 처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형사님은요? 민서가 물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는데 어떻게 되시나요? 형사가 지친 미소를 지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박민서 씨. 하지만 당신 덕분에 오늘 이 나라는 정의를 조금 더 믿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벅찬 감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정의가 아니었어요, 형사님. 그건 믿음이었어요. 며칠 뒤 스캔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을 때 강 회장은 민서를 자신의 옛 저택으로 초대했다. 장례식 이후로 닫혀 있었지만 그가 고집했다. 그들은 한때 죽음의 냄새가 났던 복도를 걸었다. 이제 그곳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걸 봤으면 하오. 그가 대연 회장의 문을 열며 말했다. 관이 놓여있던 중앙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놓인 테이블이 있었다. 이건 새 유언장이요. 그가 설명했다. 내 재산의 절반은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만드는 데 쓰일 거요. 그리고 난 그 재단이 당신의 이름을 따르길 바라오. 박민서 재단.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전 이걸 받을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소. 그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오. 정이지. 당신이 없었다면 생명도 진실도 없었을 테니까. 눈물이 민서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전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강태준 씨. 전 그저 제 양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은 당신 같은 양심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요. 사람은 새로 피어나는 꽃들로 다시 태어나는 정원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부드러운 바람이 부겐빌레아 향기를 실어왔다. 그날 오후 작별 인사를 할 때
강 회장은 그녀를 문까지 배웅했다. 이제 뭘 할 거요? 그가 물었다. 다시 집을 청소하러 가야죠, 아마도. 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요, 서. 아니, 민서 씨. 그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은 삶을 청소할 거요. 이미 내 삶으로 그걸 해냈잖소. 그녀가 겸손하게 웃었다. 그럼... 강태준 씨, 당신은요? 예전에 그 백만장자로 돌아가실 건가요? 절대. 그의 시선이 수평선 너머로 향했다. 그 남자는 장례식 날 죽었소. 그 후에 깨어난 사람은 그저 살고 싶을 뿐이오. 축적하는 게 아니라. 민서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그를 캐이다. 그것은 짧고 진심 어린 같은 시면에서 살아남은 두 영혼의 포옹기였다. 고맙소. 그가 속삭였다지. 신계. 감사드리세요. 그녀가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가며 대답했다. 그녀의 발걸음, 메아리가 새들의 지저귐과 뒤섞였다. 주머니 속에서 그 모든 시련 동안 꽉 쥐고 있던 묵주가 저녁 햇살에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기적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몇 초 안에 일어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감성을 울렸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과 인간 감정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반응을 읽고 어떤 순간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울렸는지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운명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놀라운 놀라움들을 계속 탐구할 저희의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